자, 오늘은 사회 7단원 인구 분포에 대해서,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단원에 대해서 조금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일정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세계 인구 분포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중국과 인도에 거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분포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일단 인구의 90% 이상이 북반구에 거주합니다. 북반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도에 좀 참고해서 볼게요. 여기 지금 지도의 중간에 그어져 있는 이 선 보이죠? 자, 이걸 적도라고 합니다.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에 있는 지역을 북반구, 밑에 있는 지역을 남반구라고 합니다. 지금 막 점이 찍혀져 있는데 위에 있는 북반구 지역에 대부분의 점이 찍혀져 있고,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 지금 아주 진하게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인도, 즉 아시아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도별 보면은, 위도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북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북쪽이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형별로 보면 당연히 산보다는 어디에? 평야에 인구가 많이 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륙에는 아시아에 많이 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구는 어디에 많이 산다고?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많이 살고, 그래서 위도도 높은 쪽, 북위에 많이 살고 있고, 평야에 많이 살고, 아시아에 많이 산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북반구, 북위, 평야, 아시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은 그럼 어떤 곳에 많이 사느냐? 여러분 어떤 곳에 많이 살고 싶어요? 자연적으로 좋은 곳, 입지적으로 좋은 곳에 많이 살고 싶죠. 그죠?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과거에는 농사를 주로 많이 지었죠. 그죠? 그래서 먹고 살기 좋은 곳, 평야라든지 물이 있는 곳, 이런 자연적 요인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누가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업군이 대부분 도시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도시의 발달이 있는지 또는 뭐 교통이 편리한지 이런 인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농사를 주로 짓기 때문에 자연적 요인이 중요했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인문학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뭐 교통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는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먹고 살기에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 밀집 지역은 당연히 기후가 좋겠죠? 그죠? 인구 희박한 지역은 아주 건조하거나 아주 춥거나 뭐 이런 곳, 그런 건 인구가 희박할 거고, 자, 인문 사회적 요인으로는 당연히 일자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가, 교육이나 문화시설이 많은가, 이런 인문학적 요인을 많이 따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이사 가고 싶은지, 어디에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면 답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분포 한번 볼게요. 이 아이는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1960년대 이전에는 농업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사회였으니까 평야 중심에 모여 살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남서부 지역, 평야가 있는 남쪽과 서쪽 지역에 많이 모여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라는 건 도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문사회적 요인, 즉 서울로 모인다든지 부산으로 모인다든지 이렇게 도시에 모이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은 보면 대부분 수도권이나 이런 도시 지역이 많다. 그 다음에 인구 희박 지역은 농촌, 그죠? 농촌 부분들이 우리가 인구 희박 지역들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 이동. 인구는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인구 이동은요, 인구가 이사를 가는 것을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구가 이사를 가는 것. 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이동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왜 이동하느냐? 이동하는 요인을 보면 배출 요인이 있어요. 배출이라는 거는 내뱉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밀려나는지 한번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살 곳이 없다든지, 주거가 굉장히 집이 수요가 부족해서 우리가 집을 살 곳이 없다든지, 또는 뭐 교육이나 문화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학교가 없다든지, 또는 뭐 전쟁이 일어났다, 또는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그 지역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든지, 이런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요인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 지역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죠. 그런 걸 우리는 배출 요인이라고 해요.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요인. 흡인 요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게 만드는 요인이죠. 그죠? 나
나 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 그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문화시설이 좋다든지 교육시설이 좋다든지 교통이 좋다든지 일자리가 풍부하다든지. 그죠? 그래서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도 굳이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렵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인구이동의 유형. 요런 거는 조금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조금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죠. 그죠? 자, 이동 범위에 따라서 보면 내가 국제 이동이냐 국내 이동이냐 따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로 이사를 가느냐 국내에서 이사를 다니느냐 또는 이동 동기죠. 그죠? 이동 동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내가 강제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지. 그럼 강제적으로 이동한다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갑자기 나를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 그럼 나 이사 가야지 뭐. 그죠? 또는 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어떤 터전을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버리고 강제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경우. 또는 우리가 왜 일제 식민지 시기 때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야 했잖아요. 그죠? 또는 수용소로 잡혀간다든지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끌려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제적 이동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기간에 따라서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여행을 간 것이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아예 떠난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목적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이동한 거냐. 정치적 이동이라는 게 아까 선생님 예를 들었던 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뭐 강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차출되거나 또는 뭐 잡혀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이동이에요. 경제적 이동이라는 거는 아까 회사에서 다른 지방으로 우리가 발령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경제적 이동이 되겠죠. 그죠? 종교적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뭐 팔레스타인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싸움이라든지 이렇게 종교적인 갈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이유들도 세계에서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인구이동의 유형을 갖다가 우리가 이유에 따라서 조금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의 이제 국제적 이동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과거에는 당연히 종교나 강제적인 이동이 많이 컸어요. 그런 이유 아니고는 이사를 갈 이유가 없었던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자발적인 이동이 시작됐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제 식민지 개척 있죠.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이동해서 거기서 살았다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강제적으로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기도 했고, 또는 종교적 이동,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기도 했고, 종교 때문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겼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인구이동은 보면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굉장히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지. 자발적인 것도 있고 강제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은 대부분 어떤 게 많다? 경제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민을 가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들이 대다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어떤 이동들이 있다. 정치적인 이동들이 있다. 아까 난민이라든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동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유가 달라지고 있어. 우리가 1단원에서 인구가 우리가 분포하는 지역이 과거에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분포했지만 현재로 오면서 인문환경을 따라 바뀌어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인구 이동도 마찬가지야. 과거에는 뭐 자발적이나 강제적이나 종교적인 부분들이 컸다면 현재로 오면서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라는 거야. 그런 것도 구분시켜서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한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해. 개발도상국에서는 당연히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오는 경향들이 많겠지. 그런 말을 어렵게 뭐라고 해? 이촌향도라고 하는 거야. 촌을 버리고 도시를 향한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발달하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현상이야. 그런 것들을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또 어떤 이동이 보이고 있냐면 오히려 역도시화가 일어나는 거야. 도시가 너무 이제 가득 차 있어. 사람들도 가득 차 있고 차도 가득 차 있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문제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통이 많이 편리해져 있는 상태인 거지.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시간 또는 뭐 1시간 반, 2시간 안에 자기 직장까지만 올
볼 수 있다면 오히려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같은 돈인데 도시에서 좁은 지하에 살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건지를 선택하는 거지. 왜냐면 교통이 발달되어서 내가 충분히 직장까지 오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역도시와 도시를 버리고 도시 주변에 있는 어떤 근교 지역으로 나가는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의 변화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유입이 되는 지역들. 자,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로 우리가 이동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일자리가 많고 임금이 높다거나,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우리가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막 유입이 돼. 여기에 오면 일자리가 많다더라. 또는 여기에 오면 임금을 좀 많이 준다더라고.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모여들게 되면 노동력이 풍부해질 거 아니야. 그 지역에. 그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회사들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일하러 오세요. 돈 많이 드릴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노동력이 많이 확보되어져 있으니까 적정한 임금을 주고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거겠지. 근데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러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문화적 차이가 당연히 생기고 범죄로도 연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 갈등, 사회적 갈등이 다시 생겨날 거야. 그런 것들도 단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인구 유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 한번 보자.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면 결국 그 도시는 없어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일단은 노동력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실업률이 낮아진대. 근데 이거는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땐 그냥 말을 좀 끼워 맞추는 것 같아. 노동력이 현재 예를 들어서 그 도시에 100명이 있다가 90명이 이 도시엔 일할 게 없네. 또는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네. 다른 일자리 찾아서 떠나야지 하고 그 도시를 버리고 떠난 거야. 100명이. 그럼 1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90명이 떠나고 10명만 남아있다 생각해봐. 인구가 그만큼 90명 유출된 거지, 그지? 그럼 10명밖에 없는 거야, 일할 사람이. 그러면 그 10명은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아무리 일자리가 적어도 10개는 있을 거잖아, 그지? 그럼 실업률이 낮아진다라고 있는데, 그럼 실업률이 낮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나?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으로 실업률이 낮아졌다라고 보는 거지.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이미 떠나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는 거야. 얼마 없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일자리를 이제 구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네. 자, 그 다음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당연히 이제 일자리가 없네 하고 밖으로 떠나게 되면 이제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니까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들 나오고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떠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성비의 불균형, 남자와 여자의 성비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도 정리해서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이동에 따라서 유입 지역과 유출 지역에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면들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따로 정리해서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이동 요것도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료 5번 보이죠? 이거 자료 5번에 나오는 이 지도가 시험의 기출입니다. 기출. 많이들 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인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지금 일제강점기 때는 지금 현재 다들 어디로 나가고 있어? 자, 지금 화살표들이 다 밖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일본을 피해서 만주나 연해주로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강복이 되니까 다시 들어와야 되겠지. 화살표가 다시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수도 서울로 모이고 있는 화살표 보일 거야. 자,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6.25가 일어나니까 다시 어디로 쫙 내려가노? 부산으로 밀려서 내려간다, 그치? 피난을 간 거지. 자, 그리고 6.25 이후에 이제 1960년대부터 80년대는 공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야.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하는 시기인 거지.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모여든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과 부산으로 화살표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울과 부산으로 이제 화살표가 근데 좀 줄어들었어. 왜냐면 이미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우리의 스토리와 함께 화살표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료 5번과 함께 내용을 연결해서 반드시 아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거 지금 얘기 다 했어. 지금 국내 이동, 국제 이동.
자, 국내 이동은 뭐 6.25나 뭐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뭐 피난을 떠났고 뭐 이런 것들. 80년대, 60년대는 이촌향도 촌을 버리고 도시로 왔다. 그런 얘기들 했었다. 그자? 자, 그다음 국제 이동도 마찬가지겠지. 일제강점기 때 뭐 일본을 피해서 또는 뭐 60년대는 일자리를 찾아서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적 이동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을 거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이동 단원이 시험 문제가 적어도 만약에 나온다면 한 2문제 정도 예측 가능한 단원이니까 2문제 예측한다면 아까 우리나라 시기별 인구이동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 변화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흡인 요인, 배출 요인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단원은 정리할 게 좀 있는 단원이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구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구 문제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 단원이 시험 범위라면 인구 문제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개발도상국은요,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다 라고 봐야 해요. 왜냐면 이제 발달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제 경제적 부를 누리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가 경제가 발전하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인구 부양력이 좋아질 거니까. 부양력이라는 거는 먹고 사는 힘. 그래서 이제 뭐 경제가 발전하면 당연 좀 부유해지고 먹는 것도 풍족해지고 문화생활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활이 좋아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인구 부양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하게 될 거다. 그게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다. 그러면 이제 도시의 감이라 그 인구들이 다 도시로 모여들 거란 말이지.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야. 그래서 원래 없었던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생길 거다. 주택이 없다든지 교통이 혼잡하다든지 환경이 오염된다든지 이런 도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는 뭐 남자를 선호한다든지 또는 남성들을 많이 놓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에 남자들이 결혼할 여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 부인을 외국에서 이제 배우자를 뭐 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문제들하고도 연결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선진국의 인구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 나. 아까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문제라고 했지. 그리고 도시로 모여들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라고 했고, 선진국은 이미 도시가 발달할 대로 발달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높은 상태야. 여자들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출산을 하지 않아. 자, 그래서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해야 되고, 고령화된다라는 건 뭐냐면,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많이 생기게 되는데, 또 아이는 놓지 않으니까 젊은 층은 점점 사라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요거 그래프 보이지, 그지? 개발도상국은 어떻어? 어때? 늙은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유소년층이 많잖아. 아이들을 많이 놓으니까. 근데 선진국으로 봐봐. 유소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낮지.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 75세 이상의 막대 그래프가 크잖아. 그치? 이렇게 고령화가 되는 것이 선진국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늙은 분들도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또는 뭐 직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현재 지금 어디 문턱에 와 있냐면 우리는 선진국의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출산과 고령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복지 정책이나 출산 정책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좀 나온다, 그죠? 자, 우리나라 인구의 문제 봅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80년대까지는 뭐겠어? 개발도상국이잖아. 그러니까 인구가 급증하는 시기로 갈 거야. 그런데 이제 80년대 이후부터는 도시화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고령화, 출생률이 감소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오늘날은 보면 굉장한 고령 사회로 진입되어져 있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다라고 되어져 있어. 그래서 아이를 놓지 않고 지금 굉장히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저출산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라는 것은 나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니까 청년들이 노년을 부양한다라는 건 먹고 살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복지를 통해서 국가가 어떤 노인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노인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노년기에는 또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없는 또 고령화들은 또 국가가 조금 더 안전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의료보험 체계라든지 뭐 국민연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갖출 필요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대책으로는 노년층의 취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 자,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뭐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제도들을 잘 정비해서 좀 안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이 단원이 시험인 사람들은 반드시 근데 어렵지는 않죠. 그죠? 내용이 좀 평이하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3문제 정도는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정리해서 조금 시험에 좀 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문제 풀이를 반드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 정리도 반드시 해봐야지만 사회는 뭐 내용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내용이 이해되고 정리되면 그닥 그렇게 막 어렵거나 하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열공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8단원에서 보겠습니다.